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생활 속의 환경 이슈 따라가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4주차 강의로서 강의에 앞서서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6월 14일 날 화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은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인데 지금 교양 선택 과목은 6월 14일 날 화요일 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침이 결정됐고 시간은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수업 시간이 수요일 날 1교시부터 3교시까지죠. 그런데 6월 15일이 학교 개교 기념일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이 6월 14일 날 보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 날짜는 확정적이고 시간은 현재까지는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여러분들 학교 통학 시간을 고려해서 10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면 시험입니다. 대면 여러분들이 강의실로 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과 날짜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강의실은 지성관 6호관이죠. 6호관 6409 6409호실입니다. 그러니까 6호관 409호실이죠. 여기가 원래 에, 생태계학 환경 강의실인데 비대면으로 하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만큼이라도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꼭 출석을 해서 시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보기 위해서는 제가 15주차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던 강의를 요약해서 1차 시때 하고 2차 시때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1차 시때마다 각 차시마다 한 문제씩 풀었던 퀴즈 문제 있어요. 그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서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14주차까지 강의가 굉장히 양이 많고 또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분량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강의 요약과 퀴즈 문제 풀이를 해줍니다. 대부분 15주차에서 했던 강의에서 거의 100%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15주차 강의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포트 제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속히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항까지 제출하는데 불이익은 없지만은 기간이 넘으면 이제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화학물질을 일부러 피하는, 싫어하는 이런 그 부류들을 케미포비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 잠잘 때까지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단 1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장인 이 김씨의 하루인데 아침에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오후 9시에 그 집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사이클로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샤워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방향제를 사용한다든지 샴푸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바디워시 샤워할 때 스킨, 선크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이런 화학물질들을 우리가 노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섬유탈취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즘 코로나 시기에서 손 세정제, 물티슈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도 다 알코올 성분을 주성분을 한 화학물질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뭐 치약을 사용하고 또 뭐 자동 분사형 방향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또 눈썹용 문신 염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퇴근해서도 약간씩 클렌징 크림이라든지 또 냉장고 제습제, 주방 세제 또 뭐 여름 같을 때는 모기 혼증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탁을 하면 우리가 옷 세탁할 때 합성 세제, 섬유 유연제, 뭐 다림질 보조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화학물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터졌고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문제도 터졌고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또 여러 가지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먹는 식품들 이런 것들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화학물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에 노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현재까지 밝혀진 화학물질만 하더라도 약 4만 4천 종 정도로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 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그다음에 세정제, 합성세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건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사회생활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또 우리 의복 같은데 이런 것도 옷도 고급스러워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먼지, 이 뭐 중금속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건 씻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연간 그 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 되는 것이 약 3천여 종 정도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농약 성분이 든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직접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 항생제를 주고 사육을 한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게 되는 것이죠. 아까 계란에 살충제가 들어서 살충제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장품,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역시 이제 이런 것도 우리 호흡기로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4만 4천여 종 중에서 약 7천 종 정도가 유해성이 파악된 그런 종이다, 화학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지만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조량도 늘어나고 있고 수입량도 늘어나고 있고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연도별로 배출량 추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화학물질은 크게 이렇게 생태계와 그다음 우리 사람 인체에 두 개 다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수질오염이니 대기오염이니 또 토양오염이니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화학물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태계를 공부하면서 생태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물질 순환이라고 그랬는데 이 물질 순환 경로를 타고 중금속이 오염되고 또 농약이 오염되고 하는 것들이
생물 농축이라는 현상으로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있는 이런 그 농약 성분들이 플랑크톤이 먹고 곤충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새가 먹고 또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해서 한 10배 정도 농축된 농약 성분을 우리는 먹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신 바와 같이 생물 농축이다 하는데 이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런 그 오염물질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생태계에 이런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장 같은 데 배출되는 것들이 어차피 이렇게 물속으로도 들어오고 공기 중으로도 가고 그것이 결국은 이런 생선이라든지 채소, 과일을 통해서 우리 몸에까지 이렇게 섭취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중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면역계,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에 면역이 강해야 이 바이러스한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죠. 근데 가장 약한 게, 사람이 가장 약한 게 이제 이런 내분비계죠. 뭐, 내분비계라는 게 호르몬이죠, 호르몬. 호르몬의 변화를 주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생식계, 돌연변이 같은 걸 일으켜서 이세를 낳으면 이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물질들의 어떤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뭐 그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화학물질 사고 중에 가장 큰 게 가습기 살균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속에 물때 그러니까 곰팡이나 미생물이 끼지 말라고 우리가 집어넣었던 그런 살충 용액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살인 용액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가 보면 뭐 여수 산단에서 화학 공장에 불이 났다. 화학 공장에 불이 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굉장히 큰일이죠. 이렇게 갈수록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 땡크로리가 가는데 그 유해물질 또 유독물질 수송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전복되는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폭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근에 이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화학물질 사고들은 사고로 끝난 게 아니라 그 2차 피해가 굉장히 크죠. 이게 대기 중으로 날아가고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토양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 다음에 토양오염까지 일으켜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법 또 화학물질 평가법이라는 걸 법을 가지고 이걸 일명 화평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수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판매 과정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고하고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만큼 이제 화학물질이 그 생태계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케미포미아라는 것은 앞에서 포비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앞에 케미가 케미칼에서 딴 거죠. 케미칼이 화학이란 뜻이에요. 화학.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포비아가 혐오란 뜻이에요. 혐오. 그래서 노케미족이란 말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케미포비아는 화학 물질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죠. 우리가 생필품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장지라든지 또는 치약이라든지 뭐 우리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것 등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래가지고 인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이런 걱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케미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런 걸 선호하죠. 천연 재료, 또 같은 옷도 면 제품, 이런 화학 제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러죠. 화학 제품은 다 석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옷을. 그래서 케미포비아라는 것은 바로 화학을 뜻하는 이런 케미칼과 혐오를 뜻하는 포비아가 합쳐진 합성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MIT, CMIT 이런 것들이 다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케미포비아가 확산된 배경은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여러 경로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달걀이라든지 또 뭐 얘들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 또 결정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 법까지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살균제를 만든 제조회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환자들, 피해자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계란 살충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살충제가 포함된 이런 계란을 걸러내는 장치들이 이때를 계기로 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제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서 계란하고 다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중금속 검출, 생활 속의 방사선 나동, 침대에서 나돈이 나온다든지 집안에서 나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케미포비아가 확산되는 어떤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소비자들이 뭐 이제 올해는 조용하지만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이슈가 묻혀서 이런 게 조금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이전에 계란 살충제 문제, 생리대에서 VOC 문제,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문제, 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이 어린애들 그 팸퍼스 기저귀가 월별 매출량이 이렇게 굉장히 줄어든 사고가 났을 때 거의 뭐 80%까지 줄어들다. 조금 회복은 됐는데 그래도 50%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뭐 그 일반 생리대 사용 그 매출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달걀 매출량도 줄어들고 각종 이렇게 화학물질 매출량도 줄어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혐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많은 이제 그 시민단체나 또 소비자 단체들이 천연으로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천연으로 선크림을 만든다든지 뭐 심지어 생리대도 천연으로 만든다 이런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케미포비아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요거는 과거 이야기지만 물티슈, 핸드폰 케이스, 탈취제 이런 데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이 돼서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노케미족들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애들을 둔 가정 이런 데서 본인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터넷 카페라든지 블로그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화학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천연물질을 구입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을 노케미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개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화학물질평가법에서 또는 관리법에서 말을 하다시피 이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이런 그 독성이 든 물질들을
미리 평가를 해가지고 뭐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실험을 해서 사람에게 소비자에게 공급이 안 되도록 차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업이. 그다음에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준수해야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최근에 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또 이런 독성 물질을 내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탄소 중립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ESG 이런 이제 그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E가 환경, environment, S가 social, G가 government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환경,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셜이라는 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켜, 기업이 이익만 추구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한테 굉장히 유독한 물질을 판다든지, 또 그것을 관리를 안 한다든지, 뭐, 또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버넌먼트는 지배구조, 어떤 재벌 한 사람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보다는 이제 그 전문 경영인이 지배를 하고 또는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것이 이제 ESG의 그 기업 경영이에요. 이 중에 S가 바로 이제 사회적 책임 준수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본인들은 다 그 대학교 교수에 의뢰를 해서 그 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다 판매를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명의 어린이들, 어른들이 죽고 병 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나 기업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런 물질에 대해. 왜냐하면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누수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부나 기업을 소비자들을 감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응원하는 역할만 하면 되겠죠. 응원하는 방법은 뭐 회원에 가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댓글에 좋은 말을 남긴다든지 뭐 이런 것만 해도 큰 응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트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걸 구입할 때는 꼼꼼히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최초로 구입하는 것 같으면 혹시 뭐 다른 댓글을 보고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장품을 산다든지 또는 어떤 그 치약을 하나 사더라도 이런 성분들이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부로부터 허가는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화학 물질의 피해로부터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인체에 접하는 데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 날마다 물을 갈면 돼요. 그리고 청소를 하면 되지. 거기에 일부러 살충제 같은 걸 또는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법적인 이야기니까 화학물질 평가법의 주요 개정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유독한 물질들이 우리 시중에 그 무단위로 이렇게 그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화학물질 평가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종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바이오사이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아주 옛날이죠. 그런 시골에서는 이런 말을 썼어요. 약간 일본 말 비슷한데 사이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때는 이제 뭐 놀잇감도 없고 그러니까 보면 어른들 따라다녀 보면 이 꽁을 잡기 위해서 이 콩에 이 사이나 그러니까 독극물 이 사이나를 집어넣어서 바늘 같은 걸로 뚫어서 집어넣어서 이걸 산에다 뿌려놓으면
꽁이 먹고 죽어요. 그러면 그 꽁을 가져다가 이제 먹는 거죠. 지금은 아예 꽁 사냥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도 이런 것을 뿌려가지고 물고기가 이제 둥둥 뜨면 이것을 뭐 해갖고 뭐 매운탕 끓여 먹고 이랬던 시대예요. 이런 그 화학 물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그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이나란 뜻이 사이드란 뜻이에요. 바이오사이드 살생 물질이란 뜻이에요. 농약에도 이런 사이드가 들어가 있고 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는 일종의 살생 물질이에요. 여기는 살생 물질들은 반드시 인체에 해롭지 않는 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는 곰팡이, 미생물 번식, 물때라는 게 결국은 그 플랑크톤이죠. 이런 것들을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그 물 내에 첨가해서 사용한 약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말하지만 이제 살생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곰팡이나 물때만 없으면 좋았는데 가습기라는 게 이렇게 확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물방울이 이게 수증기를 이렇게 막 내면서 습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가겠죠. 호흡기 들어가면 이게 폐 깊숙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폐 깊숙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이게 곰봉지 손가락 끝이 뭉뚱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폐가 정상적인 폐는 이렇게 생겼는데 폐가 이렇게 유화증이라 해가지고 굳어요, 굳어. 이런 독극물이 들어가서 폐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폐가 우리 숨 쉬는데 산소를 공급받고 내보내고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딱해지면 어떻게 해서 이제 심지어 그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우리의 양쪽 폐를 두 개를 완전히 펼치면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만큼 넓어지잖아요. 그만큼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폐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섬유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처럼 딱딱해진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살균제에 의한 독성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성면도 발암물질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슬레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슬레이트 이런 게 이제 성면으로 만든 거예요. 슬레이트는 함부로 이렇게 철거도 못 하고요. 전문가가 와서 철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절차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발암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누마티스 관절염, 만성 염증 질환자, 방사능 치료, 유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섬유화증이 일어나는데 폐섬유화증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가습기 살균제도 이게 원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약에 들어간 CMIT 그 다음에 MIT 이것은 여기 보면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여기 클로로로만 있어요. 염소라는 뜻이에요. 염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에 넣는 그 염소 가스도 CL이고요. 이런 데 들어있는 것도 물론 합성물질이죠. 다른 물질이 들어져서 염소는 세균을 죽이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해요. 세균을 죽이는 데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독성 물질, 살균, 살생 물질로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로 마실 때 폐에 손상이 일어나고 입으로 삼키면 특별히 부작용이 검출이 안 돼서 과거에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허용을 하지 않지만
치약이나 구강청결제, 식기세척기, 세척제 이런 데 이제 허용이 됐지만은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또 피부에는 붓거나 염증,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는데 이것도 비누나 폼 클렌징, 물티슈 이런 데 들어있으면 접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허용이 됐지만 이제 지금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용어가 다 어렵죠. 근데 한 번쯤은 이제 우리가 강의 시간이니까 가습기 살균제 성분들이 PHMG, P가 폴리헥사, 그러니까 이 헥사 성분이 들어있는 메틸렌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구아니딘 이런 것의 약자예요. 그리고 PGH는 염화 올리고 에톡시에틸 구아니딘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MCL 메틸클로로 아이소사이아졸리논 이렇게 화학물질이라 여러분들이 일단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나중에 PHMG, PGH, MCL 요즘은 이제 이게 다 금지됐기 때문에 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에서 이걸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습기 살균제 인체 영향이 여러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발 과정에 이제 쭉 이것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않겠습니다만은 SK케미칼 91년도 유공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원료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 살균제를 만드는 주요 제조사, 유통사 이런 데 이제 공급을 한 거죠. 제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공급을 했던 거 옥시죠. 옥시 렉킷 벤키저라는 거, 그다음 홈플러스 롯데 이런 데는 이제 공급하는 것이죠. 이런 데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원인 불명의 폐 손상 이런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2011년도에 최초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2014년, 18년까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그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 이런 환경부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431명이 최초로 피해 판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동양화학그룹이 이런 옥시 생활제품 사업을 영국의 다목적 기업인 렉킷 벤저스에 매각을 해서 그래서 옥시 렉킷 벤저스라고 이름이 이제 붙은 거죠.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발생서부터 처리 과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뭐 수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정된다 하는 이제 재판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피해 사건의 개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유해성 결과를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이걸 제품을 출시했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업이 이 유해성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판매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판매를 하면서도 94년도 출시를 했는데 2000년, 2002년도 애경이라든지 SK케미칼이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판매가 되다가 2011년에야 사망자가 발생하고 중단 해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17년간 980만 톤 이미 판매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019년 기준으로 6,476명 중 1,421명이 죽는 사망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했던 제품들의 이름입니다. 가습기 피해에 대한 통계인데요. 뭐 쭉 이런 통계는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유럽처럼 살생제품 관련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살생물질,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 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안전성을 받아야 되고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만든 겁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화학물질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이거 화평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